현재까지 지표로 보면 그 4차 유행이 좀 감소세로 전환돼서 유행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 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이 방역 상황들이 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의료체계 여력이 좀 충분하다 그러면 예방접종률의 추이를 보면서 일상회복으로 전환시키는 시점을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각 사회 분야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고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슈에 대해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이시죠? 최근에 방송계에서 AI 설이 돌고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보든 척척 대답하신다. 그래서 우리 이재갑 교수님 AI 설이 돌고 있는데 이재갑 교수님 모셨고요. 또 늘 속 시원한 발언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차관급 자리에 임명되셨습니다. 국무총리 방역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신 정재훈 가천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 교수님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국무총리 방역특별보좌관 임무가 막중하시겠습니다. 네,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한데요. 예. 지금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다음 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정제된 의견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도 이제 전문가들의 정제된 의견을 받아서 잘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박 교수님도 지금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활동하면서 바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AI. 아니 그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참여하라 그래가지고 네. 그냥 뭐 일상의 어떤 자문위원회 수준 정도 생각을 했는데 열흘 동안 회의를 5번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격일로 지금 하고 거기에 이제 정재훈 교수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둘이서 거의 열흘 동안 거의 매일 보고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계신 것만 해도 그럼요. 우리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그럼요. 경쟁력 있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다른 어떤 방송사의 네. 코로나19 관련 프로그램보다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있는데 그죠? 그렇죠.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서 이렇게 열심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두 분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기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의견을 전달해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정 교수님, 4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확진자가 3,000명 정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유행이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예. 다행히 10월 달에 접어들면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을 조금 살펴보면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히려 완화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추석 전에도 한번 완화가 있었고요. 추석 때도 이제 이번에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명절이 되었었죠. 그리고 10월 초에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번 완화가 되었었는데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백신의 효과가 완전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예방접종률이 85%가 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금방 또 말을 바꿨어요. 결국 지금 정부 방침은 위드 코로나 시대 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이게 방침인 것이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부터 시작된 거리두기는 현 체제인 4단계, 3단계 유지하기로 했고 다만 이제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들을 이제 수도권은 8명, 그다음 비수도권 10명 정도로 늘리는 수준 정도로 좀 완화한 상황인데요. 일단 그 번복이 된 85%면 마스크 벗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라고 밝혀진 상황이고요. 델타 변이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률 100%가 되더라도 백신만으로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이미 이제 얘기가 된 부분이어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 있어서 그 발표를 하셨던 분이 오해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예방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뭐 지금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 접종이 시작이 됐죠. 네. 그리고 예방 접종률 보니까 사전 예약률이 약 50%를 넘었었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 나이가 어릴수록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자율 접종으로 하기로 했고요. 예. 16, 17세 예약 접종률이 57%에 해당합니다. 접종 시작 첫날이 18일 날 지금 39,177명이 접종된 상황이고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상 반응을 좀 걱정을 했는데 큰 걱정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런 소아청소년 접종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들이 참 많이 논의를 하고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좀 독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 준비 때문에 접종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접종 데이터가 있고 고등학교 3학년 접종 데이터를 보면 심근염이나 심낭염 같은 이상 반응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만큼 많지 않다라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이 괜찮았으면 고등학교 2학년도 접종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접종했는데 괜찮으면 1학년도 접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나이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온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세, 15세 사이에 아이들에 대한 사전 예방 접종 예약을 받았는데 18일부터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7%라고 그래요, 예약률이. 그렇죠. 부모님들이 좀 아직도 걱정이 많으신 거죠? 맞습니다.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지 Q&A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다른 아이들보다 체구가 왜소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성인과 똑같은 용량을 접종해도 되는 건지 무척 걱정입니다. 아이마다 성장 수준이나 체중 같은 개인차가 있는데 같은 용량의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에서 이미 허가를 받기 위해서 12에서 17세에 대한 그 연구를 진행했을 때 성인과 동일한 용량으로 이미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접종을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작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그 10에서 17세 연령대의 45%가 이미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했고요. 60% 넘게 1차 접종을 맞았고 유럽만 하더라도 스페인 같은 경우는 거의 80% 정도가 접종을 했고 프랑스도 한 60% 접종을 했는데 이 용량으로 맞았을 때 크게 나이가 어린 뭐 12세나 13세 아이들에서 이상 반응이 더 많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심근염의 빈도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아래 연령대 같은 경우 용량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현재 12에서 17세는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을 하더라도 이상 반응이 특이하게 늘어난다든지 또는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하고 접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가 나이에 비해 왜소하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하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인데 어려서부터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할 때 알레르기 반응을 조심해야 한다고 들어서 걱정이 큰데요. 아토피가 있는 아이도 백신 접종해도 됩니까?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 이유가 우리가 백신 접종할 때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주의를 많이 받으면서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백신의 구성 성분에 대한 반응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백신의 구성 성분이 아닌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접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 소아 청소년에게 백신을 1회만 맞추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회 접종을 권고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이들도 꼭 2번 다 맞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네, 2회 접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재 화이자 백신 받기 지금 10에 17세 허가가 안 됐는데 화이자 예방접종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는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회 접종을 반드시 맞춰줘야지 충분한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한 접종하고 나서의 그런 유지 기간들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10에 17세 아이들도 현재 1회 접종 권고한 건 거의 없고요. 대부분 2회 접종을 권고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회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2회 접종이 안전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상 박지훈의 Q&A였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공식화한 백신 패스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백신 패스 도입입니다. 사실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고강도 거리두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백신 패스 한시적 운영한다 하더라도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 해외 사례하고 함께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백신 패스는 원칙적으로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거나 PCR 음성이 확인이 되시거나 그다음에 감염이 되어서 면역이 획득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면제하는, 그리고 방역 조치들을 완화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 자체는 백신 인센티브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위한 안전망 두 가지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가 있는데요. 그런데 백신 패스라고 하는 것이 백신 인센티브로서의 가치가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에 있어서는 페널티가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인 인구의 백신 접종률이 거의 80% 후반대, 90%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패스의 도입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접종률을 높이는 형태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도 백신 패스가 매우 강력하게 적용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설을 백신 패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 그다음에 감염 후의 완치 확인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용하지 못하는 형태로 도입이 되고 있고요. 이탈리아도 강력하게 백신 패스를 쓰고 있는 나라거든요. 반면에 백신 패스 도입 자체가 조금 어려운 나라들도 있습니다. 영국도 백신 패스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했다가 반발에 부딪히면서 백신 패스를 많은 영역에 적용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들이 방역에 매우 잘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접종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서 단계적인 일상회복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일시적인 수단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백신 패스 자체가 어떤 차별적 조치라기보다는 이제 그 뭐 정재훈 교수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미접종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처음으로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은 이미 영업이 완전히 이제 금지된, 그러니까 집합 금지가 돼 있는 영업 장소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흥업소들이 대표적일 텐데,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장시간 머무를 수 있고 마스크를 거의 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구조였고, 계속해서 열기만 하면 그냥 계속 집단 발병이 일어났던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 같은 경우는 백신 패스를 가진 분만 거기에 이용하게 한다면 일단은 이제 영업을 못했던 불만이 있었던 이제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좀 잠재울 수 있으면서 실제로 영업이 가능해지는 효과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집단으로 모이는 학술 행사 또는 뭐 공연, 스포츠 행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미접종자들 같은 경우에 숫자 제한을 해서 뭐 50명 이내 또는 100명 이내로 제한을 한 상황에서 그 이상 인원에 대해서는 접종을 완료한 백신 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숫자를 무한정으로 이제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500명까지 가능하게, 또는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면 이제 언제든 원하는 사람들은 그 조건 백신 패스를 가지면 다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한다면 일단은 이제 그 영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일단은 어느 정도 영업권이 보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자기가 그런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공연 시설이나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적용한다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백신 패스 외에도 의료 방역 체계 안에서 정부가 특별히 신경 쓰고 준비하는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서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지 당부의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백신 패스 말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료체계와 방역체계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라고 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이 되면 확진자와 중환자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방역 완화를 해서 그런 상황이 없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해외 상황을 보거나
아니면 국내의 모델링 결과를 봐도 확진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의료 체계가 과부하되어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는 것이지만 나머지 방역은 최대한 효율화하고 간소화해서 오랫동안 끌고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현장의 방역 인력들이 지금 2년 동안 너무 지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앞으로 1년, 2년, 3년 정도 더 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분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2년 동안 비상사태처럼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히 의료체계와 방역체계가 얼마나 준비되냐에 따라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된 만큼만 풀 수 있다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부터는 준비된 것보다도 유행 곡선이 더 크게 올라가는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순간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너무 잘해 오셨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백신 접종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에게 저희가 더 부탁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정부나 전문가나 당국이 얼마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인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제 분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 경제 전문가이신 정철진 평론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저희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요. 예. 진짜 올 10월까지 이렇게 또 제가 또 나올 줄은. 그러나 뭐 조금 이따 앞에도 얘기는 했지만은 예. 이제 일상으로 회복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또 예. 그런 또 어떤 기분 좋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당시만 해도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가긴 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네. 정평론가님 보실 때 근간의 경제 위기 수치로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의 구조를 K자 양극화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예. K가 있고 위로 가는 게 있고 밑으로 가는 게 있는데요. 위로 가는 선을 보시면은 일단은 수출 같은 것들 예. 너무 잘 됩니다. 또 주식 시장, 집값만 보면 뭐 이게 무슨 위기야? 너무나 뭐 좋기만 하잖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밑으로 떨어지는 K, 그곳에 바로 우리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이런 분들인데요. 수치를 통해서 좀 보면은 일단 1년 새 2020년 코로나 이후 1년 동안에 자영업자, 이 실직자가 된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5만 명이고요. 예.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 3명에서 4명이 실직을 경험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부채를 보면 자영업자 부채가 840조 원을 넘어섰고요. 여기에 가계부채 1,800조 원 따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채를 내겠습니까? 뭐 집 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영업자 부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생존을 위해서 그 많은 이제 빚을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제 최근에 국회에서 소상공인들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게 왜 통과가 됐겠습니까? 이제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도 이분들의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현재 지금까지 코로나19 터지고 거의 2년간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겪었던 그런 경제 위기, 충격, 타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참 어렵게 잘 버텨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되면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 전에 우리가 지켰던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이정학 교수님.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 완화될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 이렇게 완화가 되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아마 3단계 정도에 나눠서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제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이 첫 번째 우선 조건이 들어갈 거여서 아마 영업 시간이 이제 늘어나는 방향성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제 뭐 공연이라든지 뭐 스포츠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유행 상황들이 안정화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유행 상황이 이제 단계적 거리두기 하면서 악화가 안 된다면 이제 모임에 제한이 있었던 부분을 마지막으로 푸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1월 이후에는 그래도 이제 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그런 영업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이 움직일 때 이제 백신 접종을 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더 많이 활동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보복 소비라고 해서 이제 다시 소비 심리가 폭발하는 경우도 그런 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나쁘지 않다 이런 전망도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건지를 설명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선방을 했습니다. 예. 우리도 조금 마이너스 역성장이 나기는 했지만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잘 선방을 했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치가 4.3% 경제 성장률입니다. IMF. 근데 다른 나라들이 속속 하향 조정하는 것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소상공인분들 또 내수 소비만 보면 너무나 어렵잖아요. 예. 근데 뭐 어떻게 성장을 했지? 이제 바로 수출이었습니다. 예, 어려울 때 우리 전통의 강호, 뭐 반도체를 위한 제조업들이 힘을 발휘를 해서요. 그런 어떤 수출의 힘으로 일단은 작년 코로나 국면, 올해는 버텨왔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역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역의 힘이 컸겠죠. 그다음에 이제 방역과 수출 이것으로 일단은 우리가 2년간을 참 한국 경제가 잘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세 차례 지급했거든요. 요것도 경제 회복에 좀 도움이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긴 시간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재난지원금의 효과, 일단의 경기 하강 국면을 막아냈다. 막아냈다.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막아냈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재정이라는 것은 투입을 언제 하느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투입을 해서 확 끌어올리는 이제 이게 재정학에서 가장 우리가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최초로 재난지원금을 했을 때 실은 시작 좋았죠. 그때 막 그 5월, 6월, 7월 경기 살아나고 재난지원금 주면서 다 좋아지려고 할 때 실은 그때 이제 다시 한번 2차였었나요 그때가? 예, 이게 터지면서 그 1차 효과가 반감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또 오를 때 투입한 이런 효과가 좀 작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고 지금 이제 25만 원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었습니까? 아마 지금이야말로 경기가 바닥 찍고 올라올 때 투입된 돈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한번 이제 끝나고 이제 내년쯤에 이제 분석이 될 텐데 좀 많은 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분석을 기대해 봅니다. 정철진 평론가 말씀처럼 재난지원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경제 성장을 견인해 갈 수 있을지 많은 부분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정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앞으로 경제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게 뭐가 있을지 그리고 그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물가 상승이라는 화두를 비단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뭐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 뭐 길면 3, 4년간 정말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인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앞서도 이제 수출은 잘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내수와 소비 폭발을 기대를 하는데 뜻하지 않은 복병이 나왔습니다. 바로 뭐 그게 원자재 가격의 급등 때문이든 공급 생태계 파괴 때문이든 지금 물가가 무섭도록 오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같은 이제 돈으로 설렁탕 한 그릇 먹을 때도 10,000원 내던 건 뭐 15,000원 써야 되고요. 예, 이게 계속해서 소비 여력이 감소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어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인데도 오히려 소비 효과가 안 나타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가계부채가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근데 물가 상승은 결국은 금리 상승을 초래합니다. 그럼 그것이 뭐 대출 원리금 이자 상승으로 또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결국 가계부채를 건드리게 되죠. 그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수 회복, 소비 진작인데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물가 급등이 뭐 내년 초 중반 혹은 내년 내내 이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뭐 경제의 심각성, 올해보다 더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국면도 맞을 수가 있겠다. 또 하나가 뭐 살짝 좀 설명해 드리면 지금까지 돈들은 실생활이 없었어요. 오히려 주식 부동산 쪽으로 갔었는데 이제 주식 부동산에 있는 돈들이 실생활로 끌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자산 시장의 조정, 여기에 따른 충격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내년 전망을 한다면 역시 이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제가 괜히 또 지금 위드 코로나 국면에 조금 어두운 전망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그런 현실을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사실 지금까지 위기를 잘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수출이 견인이 되면서 경제도 어느 정도 그래도 잘 선방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게 되면 가을철, 겨울철 축제 많이 하잖아요. 또 여행도 요즘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이제 뭐 백신 맞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여행도 많이 가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지켜왔던 이 소중한 일상 회복의 어떤 그 절차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단계적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를 거쳐서 만약에 유행 상황이 중간에 악화되면 일단 그 단계 완화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정했고 모든 계획 안에는 비상 플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의료체계 가부화가 되면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돌아가거나 아니면 일부 영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백신 패스를 적용을 훨씬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어떻든 의료체계가 붕괴돼서 사망자가 급증하는 그런 상황들을 막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원칙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잘하는 부분들, 또한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단은 여행을 이제 좀 계획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접종률 충분히 올려주시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움직이신다면 일단은 단계적 일상 회복 안에서 어느 정도 일상 그리고 여행 이런 것들이 회복되더라도 유행 상황을 이제 극단으로 이제 치솟지는 않게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함께 지혜를 모아서 조금씩 풀려나갈 수 있는 부분에 동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